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상사중재 사례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하게 될 내용은 국가별 중재 제도 및 주요 중재 기관, 그리고 한국의 상사중재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와 관련해서는 그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재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각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법 체계를 얘기할 때 이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 한국의 경우 이제 대륙법계 국가인데, 영미법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판례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중재 관련된 입법을 다루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소송과 관련된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그 소송법의 일부 챕터로 보통 이제 중재와 관련된 내용들, 당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통 이렇게 넣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 국가들의 중재 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볼 것은 미국의 중재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국가죠. 연방 국가로서 50개 주들이 이제 50개의 스테이트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 연방 중재법이 있습니다. 연방 중재법이라 해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각 주별로 법 체계를 이제 독립적으로 뭐 조금씩 다르게 자치적인 부분이, 자치라기보다는 뭐 또 그 각주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도들이 각 주의 개별적인 중재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개별 주 법보다는 연방중재법이 우선을 합니다만, 연방중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중재법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통일중재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영미법 체계도 영미법 체계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마다의 어떤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의 법들 중에 이제 유니폼, 그러니까 통일이란, 한국어로 번역해서 뭐 통일상법전 이런 식의 법의 네이밍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와 관련해서도 이제 통일중재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좀 더 그 중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통일중재법의 경우에는 뭐 연방중재법이 아니라, 통일중재법의 경우에는 모든 주가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주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자신들의 주중재법에 운시트랄 모델법을 수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중재기관으로서는 1926년에 설립된 미국 중재협회, 아메리칸 아비트레이션 어소시에이션, 줄여서 이제 AAA죠. 트리플 A죠. 트리플 A. 트리플 A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뭐 공부 공부할 때 그냥 뭐 했던 얘기고, 그냥 AAA입니다. 실제로 뭐 그냥 뭐 비속어로 그냥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미국의 중재협회, 여기서 이제 중재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가지고 실제 중재 진행도 하고요. AAA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역보다는 국내 거래 규모도 엄청 크고, 시장 자체가 원체 전 세계에서 뭐 압도적으로 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국내 중재도 되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AAA의 산하에 별도의 이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상사 중재를 위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상사 중재를 하게 됐고요.
이어서 보는 거는 영국의 중재제도입니다. 영국의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보통법에 의한 중재와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한 중재, 이 두 가지 형태의 중재제도가 공존을 하는데, 뭐 재정법상 중재 같은 경우에는 중재 합의가 성립된 당시부터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중재 뭐 합의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뭐 중재임 선임이라든지 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보통 판례에 의한 중재보다 좀 선호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판례만으로 뭘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 1889년에 영국의 중재법이 생겨나면서 그 중재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특별 사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의 어떤 견해 이런 거 묻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중재법이 1800년대니까 뭐 140년 전에 제도죠. 그런 제도에 중재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특별 의견을 물어본다는 의미는 이 상사 중재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원의 판결로부터 좀 자유롭게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를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 장애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개정 필요성이 있었고 1979년에 와서 그 법원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운시드랄이 제정한 모범법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96년에 중재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상설중재 기관은 런던 국제중재원 LCIA 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중재가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중재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오는데 프랑스, 독일 모두 다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대륙법 가장 큰 국가죠. 그래서 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1년에 프랑스의 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중재 권리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나폴레옹 당시에 민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중재편이 중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민사소송법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이 중재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1981년에 이제 좀 더 큰 어떤 중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라든지 법원의 개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재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설적인 기관이 운영되고도 있긴 있는데 뭐 명목상이고 사실상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이 프랑스 파리에 ICC가 프랑스 파리에 있기 때문에 중재법원 자체가 ICC 중재법원 자체가 이제 파리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더 많은 수의 중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중재 제도를 볼게요. 독일도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민사소송법 제10편의 중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중재와 관련해서 그 기본적으로 뭐 어떤 국제 중재하고는 조금 어떤 뭐 관련된 규정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법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했었어요. 독립법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운시트랄 모델법을 그 자국의 법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서 중재 제도를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중재 협회가 이제
그 대표적인 상설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중재 제도는 아무래도 독일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일본이. 예. 그래서 독일법을 일본이 수용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이 이제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이제 수용된 어떤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미국하고의 그 어떤 깊은 어떤 경제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법 체계가 아니라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중재제도 간략하게 보면 1890년에 그 쉽게 말해서 독일법을 번역해가지고 카피한 거죠. 수용해 온 거죠. 그래서 명치라고 되는데 이게 사람 명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메이지 유신 그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메이지 유신 시절에 민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그때 중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민사소송법의 일부로서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나중에 이제 공시최고 절차 및 중재 절차에 관한 법률 이게 따로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4년에 들어와서 독립된 형태의 중재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설 중재 기관은 1950년 쉽게 말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죠. 일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일본이 사실 그때 1950년이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때인데 원래 그 일본이 이제 패전국으로서 그 원자 폭탄 투하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패전 국가였는데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 발전에 산업 부흥에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그때 국제 교역 뭐 미국의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사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지금은 이제 국제중재협회 뭐 이런 명칭으로 가다가 2003년부터 사단법인 일본상사중재협회로 이름을 변경해서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처럼 그 대륙법계 국가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민사소송법 안에 그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다루는 법을 두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과 유사한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중재법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로부터 독립된 어떤 상설 중재 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운시트랄 모델법을 기초로 1994년에 이제 중재법을 개정을 하고 여러 차례 제정을 하고 이제 개정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중재법상으로는 국내 중재와 여기서 이제 섭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국제 중재를 말하는 거예요. 국제 중재로 나뉘어지고 대표적인 국제 중재, 다시 말해서 섭외 중재를 하는 어떤 기관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입니다. 이름이 길고 어렵죠.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영어가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명칭 이게 중재 규칙에 의해서 다른 명칭은 중국 국제상해 중재원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북경에도 있고 뭐 상해에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와 같은 상설중재기관이 있다. 중국에도. 자, 그 외에 주요 국제중재기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입니다. 1899년에 헤이그에서 그 네덜란드인가요? 벨기에인가요? 헤이그 네덜란드
겠죠? 예, 어쨌든 국제 분쟁의 특정한 처리 방법을 위한 조약에 의거해서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 기구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은 이제 에, 코트가 법원이라는 뜻인데 법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긴 한데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법원이 아니고 특정한 유형의 특정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 법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실제 상사 중재처럼 법에 의한 법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재판관들의 명단만 갖고 있다가 분쟁 당사자가 중재 재판을 하기로 신청을 하고 하면 그때서야 재판관을 선정을 해서 중재 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 이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고 뭐 영토와 관련된 문제, 뭐 주권, 인권, 뭐 국제 투자, 무역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기구, 사적 행위자, 어떤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분쟁까지도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제 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 이거는 유엔에서 국제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유엔의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와 안보리라고 하죠. 뉴스에서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보다는 국제법을 적용을 해서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명확한 한계가 뭐냐면 강제 권할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재판 당사자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강제를 못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만 재판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한쪽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뭐 분쟁을 하겠다, 분쟁 해결을 하겠다 하는데 다른 쪽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스탑이에요. 이게 지금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좋은 게 그 독도 문제 있죠, 독도. 그 일본이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한국이 그 점유하고 있고 한국의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경찰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한국의 민간인이 거기 나가 있기도 한데 독도라는 섬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땅이 누구의 영토이냐, 한국의 영토이냐, 일본의 영토이냐 가지고 이제 어떤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이것이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죠. 뭐 그거는 그 일본이 직접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건 추측이에요. 사실 추측이긴 한데 뭐 타당성 있는 추측이죠.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한국 정부나 이런 곳에서 응하지 않으면 뭐 아무 그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 관할이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재판의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춰져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그 재판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원이 가지고 있을 법원처럼 일반적인 법원처럼 어떤 구속력, 확정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재판소가 있습니다. ICC의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여기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규모의 중재재판소입니다. ICC, 인카텀스를 제정하는 ICC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를 위해서 ICC의 산하기관에 국제중재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상업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어떠 보면 지금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중재 기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중재재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다들 뭐 중재재판을 진행을 하느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 결국에는 우리가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나 규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중재 절차가 일단 딱 시작이 되면 그 중재 절차를 끌고 나가는 거는 중재 기관이 아니라 중재 판정부가 되거든요. 중재인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재판소는 본인들이 직접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사건마다 이제 중재 판정부가 따로 다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재 판정부가 중재 진행과 관련해서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중재재판소에는 아무래도 파리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을 해서 중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했고요. 자, 그리고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운시트랄입니다. 운시트랄 모델법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모델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유엔 산하 기구로서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그러니까 국제무역법과 관련된 위원회,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와 성격이 비슷한 어떤 조직이 웅크타드라고 있습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과 개발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 회의죠. 그런 것들 하는 기관, 웅크타드. 그래서 이런 운시트랄과 웅크타드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상설 중재재판소를 운시트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우리가 워싱턴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 무역 거래,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특정한 국가에 해외 직접 투자 FDI를 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서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약이나 어떤 기구가 필요했는데, 세계은행이 중심이 돼서 1966년에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있었고, 이 협약에 따라서 미국 워싱턴 DC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이 협약은 다른 말로 그래서 워싱턴 협약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 유명한 국제중재재판소가 있는데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AAA를 빼고 미주상사중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또 싱가포르대로, 홍콩은 또 홍콩대로 그 중재를 진행하는 중재재판소 내지는 중재기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코엑스 삼성동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표적으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상사중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재제도의 뭐 연역을 좀 살펴보면, 1912년에 이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이때는 그래서 별도의 한국 정부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의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8.15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제 1960년에 한국에 이제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을 제정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재편이 삭제가 됐죠. 삭제가 돼서 1966년에 중재법을 따로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60년에 그 민사소송법 제정할 때 중재편이 삭제되고 66년에 새로운 중재법을 만들기까지 한 6년간 중재와 관련된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뭐 큰 문제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이 중재법을 제정한 이유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리고 그 민간인인 객관적인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중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재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사법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분쟁에 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중재 계약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면으로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근데 1차적으로 중재 그 계약이 있으면 1차적으로 중재 판정에 의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이 불능할 때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이 당시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반 중재와 상사 중재를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뭐 그런 취지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 1960년에 만들어진 중재법을 본 적은 없어요. 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최근에 제정되어 있고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중재법만 보았지 이 옛날 법은 저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취지였다 정도로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몇 차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가장 중요한 개정은 이거죠. 1999년. 사실 그 이전은 큰 의미가 없다시피 해요. 1999년에 제정된 것과 그 나중에 2016년 개정 그 두 가지 변화가 좀 중요하죠. 1999년에 이제 법률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냐? 중재법을 운시트랄 모델법에 맞춰서 운시트랄 모델법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중재법은 국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국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친다면 운시트랄 모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제 중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국제성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1999년 운시트랄 모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중재지가 대한민국 내인 경우에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경우에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내 중재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승인과 집행 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중재 장소가 중재시가 외국인 경우에 한해서 이 승인과 집행 때문이라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법원은 중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고 이게 좀 핵심이죠. 중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중재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뭐 관할 법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중재합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독립된 당사자 합의이거나 아니면 중재 조항 형식, 계약서 안에 중재 조항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뭐 중재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중재인의 숫자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데 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실무적인 중재 규칙이나 이런 데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 절차나 중재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 자치 원칙이 중요하죠.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뭐 계약도 성립이 되는 거고 분쟁도 해결이 되는 거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들 스스로가 이거는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이나 어떤 법 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할 수 있는 정말 사사로운 사인이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쟁 해결의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소송을 선택하지 않고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재의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중재 판정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매번 어떤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라든지 뭐 합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원활한 중재 진행 혹은 다시 말해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법이잖아요. 이건 중재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뭐 정할 수 있다. 뭐 정할 수 있죠. 합의하면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재를 이용하고 중재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재법이 너무 너프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실제로 그 중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원활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어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중재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중재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재 규칙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 규칙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라고 했던 사안들을 미리 큰 문제 없는 방향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들이 중재 규칙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절차라든지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해 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 중재법에서는 이제 중재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심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재 판정의 어떤 판정의 근거가 되는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재인 전원이 서명해가지고 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재인들이 판정을 내리는 거는 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재 판정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 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의소를 제기하는 걸로 가능하고요.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뭐 돈을 갚아라, 뭐 물건을 보내라 이런 집행이 필요하죠. 강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재 판정의 어떤 승인과 집행은 법원이 해주는 겁니다. 중재 판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재 기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재 절차의 진행이나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그 내려진 판정에 따라서 대금이 옮겨가야 되고 물건이 옮겨가야 되고 강제적인 집행이나 이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역할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중재 판정, 다시 말해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중재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러한 어떤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승인되고
집행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정부는 이제 상사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 상설된 상사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단법인 형태의 대한상사중재원을 상사 중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의 상사 중재 기관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법이 이제 뭐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이 내려왔는데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9차 개정, 2016년에 저 개정이 중요합니다. 왜 2016년에 개정을 했느냐? 2006년에 와서 운시트랄이 모델법 개정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9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